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7월 26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102일째입니다. 누구나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비현실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론 막막해지지만 가장 아픈 사람들이 힘들지만 꿋꿋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에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세계 16번째 방송은 두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2일 있었던 전주버스 노동자 진기승 씨의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보내는 진기승 열사 아내분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먼저 부고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고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소식에 저를 비롯한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앞이 막막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절망적인 상태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며칠을 기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회사 복직을 희망했던 남편은 회사 측에서 4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며 이제 딸내미 등록금 걱정이 덜겠네 하며 하얀 이를 드러내며 껄껄 웃으면서 소주 한잔 하자,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 기쁨도 잠시 3월 18일 퇴근하고 집에 오니 당신은 혼자 소주를 마시며 흐느껴 울고 있었지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관리자의 반대로 복직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무릎을 꿇고 왔다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면서 울분을 사귀며 소주를 마셨지요. 왜 말리지 못했는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보. 남편을 잃은 저는 세상 모두를 잃은 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에 빠져있을 겨를도 없이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사과도 하지 않는 회사 측의 뻔뻔한 행동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대신해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이들의 새까만 눈동자에 힘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모두들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가족보다 더 슬퍼하신 신성역의 동료분들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지도부 및 조합원 분들,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분들에게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첫날부터 연결식인 현재까지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저희에게 불이익이 없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이번 일을 치르며 가족과도 같은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엄마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 아빠도 힘든 일 없이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신 신성여객 동료분들, 민주노총 조합원분들, 그리고 선거 유세 때 제가 다니는 직장에 들어오셔서 인사하며 명함 주신 지금은 시장님이 되신 김승수 시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으며 가장 아픈 분들은 역시 10분의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지난 24일 자정 팽목항에서 있었던 촛불문화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국가, 그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 4천만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싸우는 이유는 아이를 찾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그 신뢰가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약속, 국무총리의 약속, 해양수산부 장관, 배경청장의 한 명까지 끝까지 찾겠다는 그 약속, 과연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정부가 흐트러짐 없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부의 잘못이 보일 때 가차없이 채찍을 들어주시고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저도 우리 실종자 가족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믿음과 신뢰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실종자 가족을 지켜주실 때만이 저희가 이 힘겨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우리 실종자 가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현철 돌아와! 박영인 돌아와! 조은희 돌아와! 허다은 돌아와! 황지영 돌아와! 고창석 돌아와! 양승진 돌아와! 권재근 돌아와! 권혁규 돌아와! 이영수 돌아와! 이 10분에 돌아오지 못
못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맺은 약속 있습니다.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약속.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담아서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을게! 끝까지 기다릴게! 네, 그 약속을 각자의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와서 기다림의 버스를 타고 와서 이 냄새와 이 바다와 그리고 그 죽어간 넋들이 우울한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라는 영화 이야기, 그리고 돌봄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60만 번의 트라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한용문 통일위원장님, 그리고 영화감독 김명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야 되겠죠. 먼저 통일위원장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한용문입니다. 원래 이제 병원에서 일하던 병원 노동자 출신이고요. 2002년에 해고돼서 현재까지 복직을 못하고 있는 또 아픔을 간직한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는 보건의료노조 통일위원장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명준 감독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우리 학교라는 일본의 제일 조선학교 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감독을 했던 김명준입니다. 현재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의 사무총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총장이면 좀 급이 높은 거잖아요. 네, 급만 높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몽당연필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몽당연필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죠. 그게 이제 발생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조선학교 내지는 우리 제일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서 좀 관심을 일으키자. 우리 제일동포들도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권혜요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이제 공연과 문화 이벤트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그 아이들을 돕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고 1년 약속에서 시작했다가 주위 사람들의 원성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맞이하고 있고요. 네.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몽당연필인가요? 조선학교라는 그 네임이 한국 사회에서 좀 약간 왜곡되게 전달되는 게 좀 사실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우리가 좀 이름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학교니까 학교 아이들을 돕자라는 취지니까 좀 거기에 맞게 이름을 구해보자 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의견을 낸 결과 몽당연필이라는 이름이 제일 예쁘지 않는가. 조선학교와 참 어울린다. 예, 좀 소중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지만 소중하게 간직돼야 될 어떤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몽당연필이라는 이름을 네, 지었습니다. 우리 학교 몽당연필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통일위원장님,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월만 되면 해마다 8월만 되면 유명해지는 조직이 이제 통일위원회인데 얼마 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 통일위원장 황수영 전 통일위원장네 집하고 그때도 통일국장을 하던 실무자죠. 지금까지도 이제 통일국장을 하고 있는 엄미경 국장 집에 이제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서울청에 있는 보안수사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2012년에 발표한 그 책이 있거든요. 노동자들이 이제 좀 그간에 발행됐던 그다음에
발표됐던 자료들을 좀 하나로 모아서 적어도 노동자적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떻겠느냐 하는 것들을 좀 교과서 형식으로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단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 단체의 대표가 이제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이거는 종북 세력이 쓰는 그런 교과서 아니냐. 뭐 그 고발을 2012년에 한 걸로 알고 2012년에 했죠. 네, 그 책자도 2012년에 나온 거고요. 예. 책이 2012년 5월 초에 이제 만들어서 배부가 됐는데 뭐 그때 우리는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쪽에서 내는 책들이라는 게 별로 선전을 잘 못하거든요. 유명세 타기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조선일보에서 그 보수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을 가지고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책을 냈다라고 오히려 선전을 해주는 역할을 조선일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잘 됐다 뭐 어차피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나 어떤 정부 오히려 이제 정부 단체에서 만들어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사를 일부 하는 듯 하다가 말았죠.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문제됐던 게 이제 통일 골든벨이라고 해서 50문 50답 이제 거기에 참고서로 이거를 써라. 여기에서 문제를 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걸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잠잠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김영훈 위원장님이었거든요. 민주노총에. 그래서 이제 그 김영훈 위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책에 관한 얘기가 좀 일부 나오다가 뭐 넘어간 사건으로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그냥 아이들을 이제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아주 여러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좀 되게 웃기게 됐죠. 상황 자체가. 막상 와서 보니까 별로 가져갈 것도 없는데 조사할 것도 별로 없는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 경찰로 좀 나와서 조사를 좀 받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을 좀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와서 온 집안을 다 막 들어 뭐 놓고 막 이래서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좀 충격이 좀 있었죠. 이 사건 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2012년 사건만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예, 책 제목입니다. 책이었고요. 그때 뭐 통일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선일보가 대서특필을 해주는 바람에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조사받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2년 동안. 아까 뭐 김영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직접 당사자가. 그리고 사실 뭐 내용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아예 해버렸는데요. 이 내용들이 전부 인용한 거죠. 국내 학자들 뭐 또 이러저러한 주장들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어요. 논문 표절 이런데 혹시 그렇죠. 될까? 표절 사건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통일 골든벨은 뭐 이번에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우리도 내부 검토를 하면서 조금 예민하게 바라본 지점은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셨던 분이 당시는 후보였었죠. 박근혜 후보를 조금 거칠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우리 내부 뭐 판단을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사회 보셨던 분은 벌금형도 그분은 이제 하셨죠. 벌금을 맞아서 뭐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지금 열심히 계속 그냥 근무하시는 거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묵은 사건을 끄집어내는데 역할을 한 제가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고발 당사자가 있어요. 예. 이분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발 전문인 것 같아요.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우리 쪽 사람들 보고 뭐 전문 시위꾼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전문 고발꾼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전문 고발꾼을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활용한다 칩시다. 2년 묵은 사건을 이미 다 공개된, 세상에다 공개된 책자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사건인 것처럼 그날 제가 또 홍보 책임자기도 하고 민주노총에 해서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사건인 거 분명합니다. 아마 이거 수사하는 동 마는 동 흐지부지 끝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해봐야 별거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도 이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필 2년 지난 이 시기에 와서 왜 이거를 또 다시 조사한다는 명목을 빌어서 이렇게 할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털어서 먼지 안 났잖아 이렇게만 치부하기엔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향후에 뭐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또 들이닥치고 뭐 이러면 이게 사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또 직장생활 하는데도 사실 불리하고요. 그래서 좀 그 법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좀 긴밀하게 좀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진짜 꽃감 빼먹듯이 심심하면 언론 플레이하고 뭐 그 애꿎은 사람들 뒤지고 이거 인권 유린이죠 사실. 네. 자, 우리가 왜 이 통일위원장님과 또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그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접점은 재외 동포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에 계신 우리 동포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거치나마 재외 동포 얘기를 잠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일본에 계신 동포들 지금 처지가 어떤지 어떤 뭐 거창한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가볍게 짚어주시죠. 감독님, 네, 감독님이 일본 전문가시니까. 저 일본 전문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일본말 잘하시던데요? 일본 말은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죽지 않을 정도 수준이고. 예.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동포들이 어떤 상황이냐. 예. 뭐 아시다시피 한 60만 정도 제일동포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그 학령 아동이라고 하죠. 그 고등학교 뭐 정도까지. 근데 그 학령 아동에 해당하는 초중고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초중고까지 초중고등학교 네. 그 정도 치면 한 20만 명 정도가 우리 제일동포 학생들이에요. 그 중에서 뭐 적은 숫자이기 그 중에서 따지면 되게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8천 명 정도가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제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고 학교가 한 6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10개 정도 일본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힘든 상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고교 무상화, 고교 수업료 무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뭐 의무제였고, 그러니까 일본도 중학교까지 의무제였는데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정권을 차지하면서 세웠던 공약이 이제 그거죠. 고교를 무상화하겠다. 다시 말해서 수업료를 무상화하겠다. 그런 그 공약을 냈고 그 당선이 되면서 그거를 실시할 즈음에 조선학교만 제외됐어요. 소위 말해서 일본의 모든 외국인 학교도 적용을 해준다 그랬는데 조선학교만 제외됐고 조선학교 제외된 이유는 2002년 9월에 그 나왔던 그 납치 문제, 일본이 납치 문제, 이 납치를 한 나라의 학교에 일본인의 세금으로 수업료 무상화를 해주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조선 학교만 제외를 시켰죠. 그런 사정으로 지금 현재는 그게 2010년 일이기 때문에 4년 정도 지나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학교 규슈, 뭐 히로시마, 도쿄, 오사카, 아이치 등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고가 되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고등학교를 지금 10개 정도. 고등학교가 10개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고우 학생들이 원고로.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감독하셨잖아요. 네. 예, 우리 학교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영화 우리 학교. 예, 영화 우리 학교 왜 그거를 찍게 됐는지. 왜 찍게 됐는지. 예, 어떤 내용인지까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짧게 해주셔야죠. 예, 뭐 저는 원래 촬영 감독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영화 촬영 감독이죠. 카메라맨 출신인데, 저를
다큐멘터리 촬영에 관심이 있냐 해서 관심 있다 해서 같이 작업을 시작했던 그 영화 감독이 조을령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하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감독의 주제 그 영화가 만들려고 했던 영화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학교 조선학교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친해지면서 뭐 연애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작업하는 동안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다니면서 촬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영화를 최종적으로 어디서 찍을 것이냐 고민하던 와중에 사고를 좀 당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근데 이제 영화를 특히나 다큐멘터리 감독은 촬영을 하는 거 이전에 굉장히 많은 그 사전 조사라든가 그 어떤 뭡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야 다큐멘터리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맺어왔던 이 관계들이 새로운 감독이 이 영화를 바톤 터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촬영 감독으로서 저는 한 1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친구가 맺어왔던 인간관계를 알고 있는 거고 프로젝트의 성격도 알고 있는 거라 이거를 그러면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재다 해서 그것을 바통을 제가 이어받아서 만들게 된 것이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우리 학교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저는 뭐 오래전에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교를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은 불법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명쾌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불법 다운로드 많이 하십시오. 합법적으로 하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합법적으로는 인디 플러그라는 그 영화사가 있는데 그 영화사가 사실은 우리 학교를 프로듀싱했던 고영재 최근에 이제 블랙딜이라는 의료 민영화 관련 영화로 지금 개봉 중인 그런 영화의 프로듀싱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디 플러그에 들어가셔서 우리 학교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아니 총장으로 계신 그 몽당연필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뭐 근데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몽당을 좀 회원 가입한다고 주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좀 특전을 베풀겠다 뭐 이러면서 좀 선전을 하셔야지 불법 다운로드 하시라는 게 저기 됩니까, 싸우지 마시고요. 자 공식 정정하겠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아니, 저도 정상적인 루트로 아니 몽당연필 제가 바랍니다. 운영위원인데 그러시군요. 총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운영위원으로서 굉장히 좀 서운하거든요. 아니, 실은 그 몽당연필이라는 단체 사무실에 있는 우리 학교 그 DVD는 고영재 그 프로듀서가 자비로 뭡니까 이렇게 DVD를 발간이라고 하나? 예, 어쨌든 그렇게 출시를 해서 자비로 해서 이미 이제 뭐 옛날에 팔던 거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비로 출시해서 저희한테 기부한 거라 수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네, 어쨌든 정상적인 루트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감독님 제가 오늘 사실은 처음 뵙는 분이어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긴 했는데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동기 중에 우리가 알만한 분 누가 있죠? 동기 중에는 홍석천이라는 훌륭한 그 엔터테이너가 있고요. 조혜련이라는 아주 훌륭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개그우먼이죠.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예. 네. 사실은 제가 영화 배우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서 검색을 하니까 연관 인물에 영화 배우들이 쫙 나와서 혹시나 사인이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연관 인물들은 제가 촬영한 영화의 배우들일 뿐이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하는 사이입니다. 어쨌든 사인 받을 수 없는 걸로. 예. 우리 60만 분의 트라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전주 영화제 출품됐고요. 그 9월 개봉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소개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디오 방송이긴 합니다만 배우 권혜요 씨가
소개한 영상 오디오로 잠깐 들으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권혜입니다. 럭비 잘 아십니까? 럭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경기가 끝나면 주심은 휘슬을 불면서 경기 종료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노사이드를 외칩니다. 특이하죠. 노사이드. 굳이 해석하자면 이젠 어느 편도 아니다. 그야말로 너와 내 가운데 이젠 같은 한 편이라는 뜻이겠죠. 60만 번의 트라이는요. 바로 이런 노사이드의 정신으로서 일본 사회 속에서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제2조선학교 럭비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 우리가 몰랐던 제2동포에서 우리가 몰랐던 역사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차별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요. 무척 재밌습니다. 저런 친구들이 있었구나. 너무 재밌는데 연신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감동이 있는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 9월 극장에서 꼭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 60만 번의 트라이가 보다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움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펀딩 21을 통해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 파이팅! 네, 감독님. 예. 영화 얘기해 주셔야죠. 60만 번의 트라이. 일단 이 트라이가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예. 클릭 60만 번 하는 건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좋아요 60만 번 눌러야 되는 건가?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럭비 경기에서 미식축구로 비교하자면 이제 터치다운을 트라이라고 하는데 60만이라는 뜻은 이제 제일동포 숫자가 60만이다. 라는 의미로 60만 번의 트라이.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60만 번의 시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럭비 용어하고 합쳐서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60만 번의 트라이를 영화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동포 럭비 아마추어 럭비라고 해야 되나? 예. 고등학교 그 럭비 선수인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 아이들이 1년 동안 전국 대회 말하자면 그 공식 전국 대회에 우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서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애환들, 기쁨들,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언뜻만 생각해도 이 10개밖에 안 되는 조선학교? 네. 고등학교 중에 그 중에 한 고등학교가 네.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1년 만에 4강에 오른다. 네. 이 자체가 뭐 엄청난 드라마인데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왜 엄청난 드라마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8,000명이에요. 그죠? 네. 조선학교 아이들 8,000명인데 그거는 초중고까지 합해서 8,000명이고 그중에서 고급학교 즉 고등학교 학생들로 따지면 1,0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중에서 뽑힌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뽑혔다기보단 그 중에서도 오사카에 거주하는 전교생 300명의 오사카 조고, 조선 고급학교를 조고라고 하는데 그 오사카 조고의 학생들, 다시 말해서 일본의 1억 5천 명이라고 하죠. 거기서 선발된 약 몇천 개의 그 고등학교의 럭비 선수가 아니라 정말로 작은 숫자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럭비 선수가 된 친구들이 일본 전국 대회 4강에 올라가는 얘기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민족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얘기죠. 그러게요. 저는 뭐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느낌으로 보기에 예컨대 슬램덩크 있잖아요. 만화 슬램덩크. 농구 만화. 그 드라마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1년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하는 싶기도 하고요. 통일위원장님 영화 보셨다면서요? 예, 그 시사회 때 가서 봤죠. 예. 근데 전 보고서 느낌이 스포일은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느낌이 예.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박정환 감독이 이끌었던 청소년 대표가 멕시코에서 4강을 올라가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온 국민이 저는 그때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응원을 해야 한다. 초병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응원해라. 이래서 공식적으로 축구를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2년 우리나라 이제 한일 월드컵에서 또 4강 신화라고 얘기하죠. 거의 그런 수준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그 영화를 봤거든요. 네. 아니, 실은 원래 오사카 조고는 럭비부가 있었는데 이 럭비부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면서 실은 럭비부가 오사카에 있는 학교만 고등학교만 럭비부에 있는 고등학교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사카 대표로 뽑히는 것 자체가 한 번만 지면 대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이제 우승을 한 거죠. 부에서 우승을 한 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고 거의 한 5, 6년 정도를 지금까지도 오사카 부의 대표로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자체는 뭐 일본에서 오사카가 럭비를 가장 잘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톱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부터 잘했던 건 사실이죠.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잘했잖아요. 근데 세계 무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작은 숫자로 그렇게 기적에 가까운 거를 학생들하고 이제 교사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 깊게 봤죠. 네. 감독님이 이 영화를 감독하신 건 아니고 그죠? 이번에 배급 맡으신 거죠? 예, 이 영화 감독은 이제 박사유라는 제일 동포가 아니라 실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화 감독이시고요. 박돈사라는 제일 동포인 친구가 2명이 공동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 예, 일본에서 약 4, 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저희는 이제 몽당연필하고 다른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이 영화를 한국 사회에서 좀, 조선학교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띄워보자. 예, 그런 취지로 배급위원회를 만들고,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예컨대 정대세 선수 같은 경우가 국적이 어떻게 정대세 선수도 제일 조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류인가요? 아니면은 제일 조선인이고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예. 정대세 선수는 우리가 사실은 편의를 위해서 국적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동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국적 얘기를. 어쨌든 편의적으로 우리가 국적을 얘기를 하자면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조선적이고 아버지는 한국 국적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 국적인데 북쪽의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실은 이제 조선학교 출신이고 조선학교에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북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이제 국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피파 규정이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피파에 제소를 하고 여러 가지 로비를 거쳐서 피파가 인정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국적은 한국이지만 북쪽의 공화국 대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잠깐 옆길로 셉니다만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한데 우리가 이제 재외 동포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선거법상으로는 재외 국민 으로 표현되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이 이제 2012년부터 투표권을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유신 때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투표권을 획득하게 된 과정이라거나, 조정래 씨가 쓴 아리랑에 잘 나오는 우리 식민지 시기에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분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동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중동포, 제일동포, 제미동포, 구소련, 고려인, 또 사일린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국계 일본인, 제미미국인, 한국계 미군인, 미국인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분들 중에 이 제일 조선인 네. 집중이랄까 천착하게 되신 과정도 있을 것 같아요. 계기가. 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 학교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는 사실 홋카이도라는 북해도라고 하죠. 그 학교에 천착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오사카라든지 도쿄라든지 여러 지역의 그 학교를 방문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느낀 게 우리 동포들이 모르겠습니다. 말과 글이 말이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정말 고향에서 온 사람처럼 정말 우리가 시골을 가면 그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챙겨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정이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진이 나고 그렇게 정이 들었는데 그 지진 난 그 센다이 미야기 현에 조선학교가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예면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연이 계속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에 천착했던 것은 뭐 특별히 이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대부분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해필 안에 있는 회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함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예. 네, 이게 체제, 이념, 그다음에 또 오래된 역사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힘 중에 하나가 문화, 그다음에 체육 활동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빅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럭비 영화하고 만델라 이야기죠. 만델라가 집권을 했을 때 그 흑백 갈등이 극단적일 때 이 인빅터스라는 럭비 팀을 통해서 이 갈등을 치유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그린 영화인데, 마침 이제 럭비, 이건 다큐멘터리잖아요. 영화가 아니고. 이거. 다큐멘터리도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 안에는 픽션이 그렇죠. 있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인빅터스는 픽션이고, 네. 예, 60만 부 트라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좀 비전문가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 면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다시 60만 부 죄송합니다. 트라이 얘기. 배급 계획과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겠. 이게 모르겠어요. 그 일반적인 블록버스터들하고 붙을 처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어떻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영화를 보신, 저는 영화를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영화 만들어질 때부터 관심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처지거든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신 우리 한용운 위원장께서 한번 영화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느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게 감동 깊게 봤어요. 진짜 그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만 주로 하고 사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친구들의 이제 한국말 발음은 되게 좀 서툴죠. 일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깊은 감정을 드러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말을 해야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보면서도 그랬고. 제가 저도 이제 일본을 한 두세 번 다녀왔습니다만 참 조금 전에 근데 제가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배급 계획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이 영화가 소위 말하는 히트를 칠 수 있겠느냐, 또는 히트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좀 어떤 공동의 느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좀 잡아봤는데요. 세상 일이 이제 느낌처럼은 다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그러면 조합원 수가 굉장히 몇십만이나 되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한 번씩 봐주면 되죠. 한 번씩 보면 이건 진짜 이 소위 말로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 조합원들이 이 영화만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또 모든 투쟁도 또 같이 해야 하고 이래서 복잡하니까 여건이 되는 대로 이제 광역시별로 좀 어떻게 묶어서 좀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하는 것. 이 정도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끊어 죄송한데요. 영화가 재밌는지 아닌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 아까 재밌게 감동 깊게 봤다고 얘기했어요. 감동 정도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재밌는. 정말 재밌었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직접 와서 보셔야 될 텐데 다 알려드리면 안 되고, 제 느낌에 되게 웃기죠. 좀 웃겨요. 네, 웃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눈물도 나고 막. 중간에 울었어요. 울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블록버스터, 그다음에 정말 여러 대의 카메라가 해갖고 나중에 합성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무슨 영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만화같이 해갖고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CG. 하나도 없이 CG. 그런 거 없이
그냥 카메라 하나로 다 찍었더라고요. 예. 카메라 하나라고 그러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 있는 상황들을 아주 담담하게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 같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려내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있다. 그러니까 재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굉장히 좋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 결승전까지 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그 느껴지는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의 그 캐릭터, 예, 캐릭터도 다양하고. 정말 재밌고 정말 영화를 보고 나면 죄를 만나고 싶다. 그 중에 제일 만나고 싶은 애가 하나 있어요. 예, 너무 그게 막 그 느껴지죠. 찍어주시죠. 어떤 캐릭터. 맨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영화 말미에 몇 명이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영화 촬영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된 고등학생이었는데 졸업 후에 이 아이는 뭐 일본 대표로 어느 대학에 가서 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음식을 하는 음식점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깜짝 쇼를 해갖고. 아니, 그 어쨌든 뭐 너무 말씀드리면 안 그러니까 돼요. 그 친구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이 영화 개봉에 맞춰서 9월 18일 날 개봉인데 그날 맞춰서 이제 가능한 선에서 한 두세 명 정도를 초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그 친구가 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학교 아이들을 한국에 초대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선학교가 뭐 알다시피 그 일본에 있는 청년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쪽의 허락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 영화는 이제 일단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예, 그래서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사회인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초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초대할 수 있다. 예, 해서 지금 돈을 모금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운영이 아니라 우리 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한영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말고 그 우리 배급에 대한 부분 약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뭐 민주노총 그다음에 전교조 전농 뭐 결의하나 등등등 수많은 단체들이 60만 번의 트라이 배급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사와 함께 같이 이제 이 영화를 배급을 할 텐데 개봉일은 이제 9월 18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8월 15일부터 6개 광역시에서 시사회를 좀 대대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진행하는데 8월 15일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개봉 당일날 사실은 60만 번의 트라이를 정말 많이 봐서 우리가 배급위원회에서 세운 목표가 뭐냐면 한 달 정도는 극장에 걸어두게 하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큐멘터리 블록버스터도 아닌데. 네, 지난번에 또 하나의 약속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봉간에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결정짓는 요소가 사실은 개봉 당일 목요일 날 개봉합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일 이 나흘 동안에 극장 관객 수를 놓고 극장주들이 소위 말해서 뭐 CGV면 CGV, 메가박스면 메가박스 이 극장주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영화는 많이 들어오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한번 걸어볼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목금토일이 굉장히 중요한 개봉 첫 그 주가 중요한데 저희 이제 배급위원회에서는 목금토일 날 모든 극장에서 매진을 한번 시켜보자. 소위 말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 이제 극장 독립영화의 배급 운동이라고 쳤을 때 이게 극장 관람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극장 관람 운동과 상영 운동이라고 있는데 극장 관람 운동은 극장에서 많이 보자는 거죠. 극장에 많이 보면 관객 스코어가 이제 그 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객 스코어가 60만 명의 트라이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2만 명이네? 그렇게 되면 이게 매스컴에서도 다뤄주고 많은 사람들도 한 번 볼 거 두 번 보게 되고 또 뭐 다른 거 보러 왔다가 이거 재밌대 해서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이제 입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영화를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좀 영화를 보자. 그리고 영화가 극장에 걸려 있으면 우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극장을 사버리든지 예. 뭐 1인당 8,000원씩 계산해서 100석 극장이다 그러면 80만 원 주고 우리
뭐 조합원들이라든가 단체 회원들 보게 한다든지 근데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극장에서 내리면 공동체 상영을 열심히 유치해서 하자. 그래서 총 한 10만 명 정도로 목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고 또 우리 아픈 역사일 수도 있고 또 진행형인 관계들이잖아요. 근데 뭐 북한 체제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습니다만 그 일본이라는 사회 속에서 섬처럼 그리고 고립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지금은 뭐 사회인이 됐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이야기일 텐데 인터넷 시대잖아요. 예를 들어 뭐 커뮤니티 같은 뭐 카페가 됐든 카페는 너무 왜소한가요? 뭐 이래서 거기에 출연한 학생들 지금 사회인들이겠죠. 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또 다른 스토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뭐 여러 단체가 붙어서 하는데 국회에서 상영도 좀 추진하고 있고 국회 상영할 때 여러 사회 단체들과 그 일본에서 그 아이들의 고교 무상화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분들과 그다음에 유튜브 생중계로 조선학교 학생들과 다 같이 해서 좀 포럼이나 그런 어떤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려고 좀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죠. 네, 우리가 60만 분의 트라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꼭 좀 짚고 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한편으로는 종북으로 몰리거나 한편으로는 또 그 반통일 세력으로 몰리거나 이런 뭐 그 살얼음판 같은 것이 지금 상황이긴 한데 민주노총의 통일위원장님으로서 민주노총의 통일운동은 도대체 뭐냐 이런 정도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이제 8.15가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북에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2번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특별 제안이라거나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수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안 받았죠. 그리고서 7월 달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 평화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 일련의 이제 행보들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괜히 너무 세게 얘기하면 이게 또 하나의 또 끄트리가 돼서 또 논란이 붙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대중조직의 통일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비실거리는 발언을 하면 또 뭐하러 나갔냐 뭐 이런 거긴 하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문건에서 이제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전쟁을 경험한 나라로서 그리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대중운동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생각은 적어도 남과 북의 이 현재 휴전 상태인 거를 어떻게든 해소하자. 휴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어느 한쪽에서 나 휴전 안 해. 그러면 싸움이 다시 일어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평화협정으로 그래서 적어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는 좀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조 속에서의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어떤 그 실천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이제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지금도 뭐 해군과 공군은 뭐 세계에서 2, 3위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수비형 이제 뭐 축구로 말하면 수비형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집단 자위권. 네, 집단 자위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 적어도 골은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대형 공격수들을 갖다가 수입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젠 여차하면 이제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로서의 이제 패권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권을 갖다가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더하기 호주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거의 뭐 지구의 반을 자기들이 이제 군사적 그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이 참 애매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남과 북이 지금 통일을 하자고 하는 그다음에 역대 이제 대통령이 올라가서 이제 맺었던 6.15 공동선언이 있고요. 뭐 이 정부도 통일 대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통일 대박은 예전에 이제 6.15와 14가 얘기했던 것과는 사실 상당히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 합의들에서 뭐 어떻게든 멀어져 보려고 하는 거로 느껴집니다. 일단 통일 대박 논의라는 것은. 네, 그냥 글자만 읽어보면 무언가 이제 크게 이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단어를 참 선택을 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내용을 이제 한글을 알고 적어도 좀 국어를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이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대중조직이나 또는 민간단체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재벌을 통해서 철도 뭐 그런 기간 산업들에 투자를 해서 이제 북에다 자극을 주면서 북이 이제 붕괴하는 시나리오 속에서의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제 단체들과 함께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짧은 시간에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통일운동 또 구체적인 방식까지를 다 설명드리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정부 차원하고는 다른 민간 차원 그리고 노동조합, 노동운동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진짜 주제는 60만 문의 트라이 영화 소개하는 거였었어요. 우리 김 감독님 마지막으로 60만 문의 트라이 자랑과 더 많이 봐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약간 제일조선인 이야기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약간 말씀 못 드려서 후회하고 있었던 거 있는데요. 말씀 간단히 드리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결의하면서 일본이 이제는 뭐 우경화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롭게 그들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이제 드러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부터 일본이 우경화돼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벌써 한 10년이 넘은 그 상황이죠. 그럴 때부터 일본 사회 내에서 그 우경화에 가장 큰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게 바로 조선학교 아이들입니다. 뭐 납치 문제 때문에 그랬었고 미사일 때문에 그랬었고 핵 때문에 그랬었고 지금은 이 문제로도 또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 아이들의 문제들 다시 말해서 이런 인권 차별, 법적 제도적인 이런 차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동아시아의 평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일조선인 특히 우리 학교 조선학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60만 번의 트라이라는 영화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제일조선인 아이들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로서 등장을 했고 만약에 영화가 재미없으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예,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 제가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 재미없으면 이렇게 힘줘서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개봉하는데요. 이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담론과 한국 사회에서 어떤 통일운동에 관한 어떤 발전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목처럼 60만 문의 트라이. 60만 명은 봐줘야죠. 그죠? 10만 너무 소박한 목표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준 감독님 그리고 한용문 통일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봄 노동자, 여성 돌봄 노동자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는 무방비다 방송됩니다. 저는 8월 둘째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돌봄 선생님들께 소리 없이 이 교과부는 예주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처우개선은커녕 사람을 헌식자처로 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부의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정규직도 서러운데 용역직원 웬말이냐 용역직원 웬말이냐 돌봄노동자 똘똘 뭉쳐 외주화를 막아내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 정책으로 돌봄 시스템을 늘린다더니 초등돌봄을 외주화한다며 국가가 교육청이 초등돌봄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무슨 일이든 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외주화 막아내고 교육감 직고용 전환무기계약 반드시 쟁취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권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경입니다. 예, 오늘은 공공노조 돌봄지부 조합원이시고 현재 마포에서 돌봄노동을 하고 계시는 최현숙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돌봄노동 하시면서 할머니들의 그 돌봄노동 현장에 계시는 할머님들의 생애사도 쓰고 계시고 천당하고 지옥하고 칭하가 그만큼 날라나? 라는 그런 책도 저술하신 좀 훌륭하신 분? 아이고. 재밌는 분, 관심이 많으신 분. 네. 호기심 많으신 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돌봄 노동이잖아요. 돌봄 노동이 뭔가요? 돌보는 노동이죠. 대부분 이제 뭐 여자들이 주로 해왔던 딸로 며느리로 혹은 어머니로 해왔던 노동인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그 노동을 하게 되면서 요즘 돌봄 노동자라는 이제 명칭이 생겼는데 좁은 의미로는 이제 오늘 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요양보호사,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뿐만을 아니라 요즘은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보죠. 더 넓게는 산보 신생아 도우미 등 그런 돌보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돌봄 노동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장애시설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 돕는 분들부터 그쵸.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노동이겠고 그 현장에 많은 분들이 계신 거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고 사회가 유지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고 또 대부분 여자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왔던 노동이고 하다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서로 돌봄. 그렇죠. 뭘 실천하자 이러기도 하죠. 남자가 자기도 돌보고 서로도 돌보고 그 돌봄 노동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하지만 요즘 너무 돈 위주의 세상이니까 돈 위주가 아닌 돌봄 위주의 세상, 그렇죠. 돌봄 사회로 전환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긴 좀 약간 좀 뭐랄까 현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 돌봄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주어진 천성적인 거라고들 하기 때문에 또 저임금으로다가 또 규정되거나 아니면 그거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라고 해서 평가받지 못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참 많은 고민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많은 영역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고 어떤 여성들이 종사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다른 돌봄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남자들을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지금 돌봄 노동자들은 요 베이비부머 여성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65세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대체로 40대까지 보통의 가정 살림을 하던 여자들이 그 직장 현장에 나왔을 때 하는 게 유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유통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밀려나면 그렇죠. 오는 게 바로 간병 요양, 청소, 맞아요. 뭐 이런 노동인 거죠. 식당. 예. 그 중에 이제 요양으로 장교양 제도로 들어온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막상 그 재취업을 하는 여성들이 또 아주 그 가난한 또 서민층 여성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들 맞아요.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살던 동네를 갔더니 제 또래는 지금 다들 마트에 가 계시고 40대는 아직. 예, 그리고 동네에 있었던 네. 언니들은 네. 다 요양보호를 그쵸.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보면은 네. 그 이전에 뭐 대학까지 나왔다던가 그쵸. 그거 공무원까지 상관없어요. 했다던가 이러다가 이제 네. 임신 육아 요거를 경과하면서 집으로 네. 들어갔다가 네. 다시 나왔을 경우에 이전 경력을 계속 살리기 어렵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그쵸.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요양보호사. 그나마 노동자성이 인정되니까. 요양보호사는 네, 노동자성이 요양보호사. 인정되죠. 그쵸. 하지만 그 돌봄 노동이라는 현장에서도 그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못해서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현장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간병 쪽이라고 하는 간병 뭐 따지자면 시급 2,500원 선인 거고 지금 지금 최저임금이 24시간으로 따지면 5,210원. 24시간 따지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는 사실은 장교양제도 세도 생기기 직후에는 노동자성을 노동부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협회나 노동조합 만들면서 주로 이제 주장했던 게 우리도 노동자라 이거를 노동부에게 인정받는 싸움이 제일 핵심적인 싸움이었고 그렇죠.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노동자성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쵸. 뭐 시아버지 봐주는데 친정어머니 뭐 병간하는데 아이 키우는데 그게 왜 노동자냐. 심지어는 그런 니네 거죠. 봉사하러 나온 거 아니냐. 맞아요. 이거는 봉사와 맞아요. 희생의 마음이다. 맞아요. 네. 이러면서 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초기 싸움을 통해서 노동자성이 인정됐는데 가장 끄트머리인 거죠. 딱 5,210원. 2014년에 그 전에 보니까 어디 협동조합을 갔더니 의료 협동조합을 가보니까 거기 있는 요양보호를 하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원래는 다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IMF 이후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또 유의미한 노동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이 간병이나 이런 거를 여성들의 고유의 협동의 정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노동으로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그쵸. 집안에서 무료로 마누라한테 받던 서비스, 그쵸. 며느리한테 그쵸. 받던 서비스, 엄마한테 받던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싸움이 참 그게 앞으로도 처음에 굉장히 그렇게 시작된 길게 것 갈 같아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노동자성 자체를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니까 인정받기에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싸움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현재 요양보호사 내에서도 또 시설에서 계신 분과 또 뭐 가정을 방문하시는 분들 뭐 쉽게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재가 요양보호원과 아니면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조건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제 요양보호사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공단을 통해서 장교양 공단을 통해서 등급을 받으시면 1등급부터 지금 이제 4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을 받으신 노인들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들이고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이 시설로 들어가는 시설 요양과 집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러 들어가는 재가 요양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대체로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4, 5, 20, 월요일부터 금요일 20시간, 그러면 한 달에 이제 80시간, 혹은 뭐 좀 길게는 90시간까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돌보아 드리는 거고, 이럴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시급 5,210원에, 뭐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시키면 한 6,500원 정도가 돼요. 그거를 한 달로 딱 계산하면, 5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해서 8시간을 풀로 이제 일을 할 경우에 한 달에 100만 원 약간 넘는 수입이 생기는 게 보통의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이제 노동 그 상황이고 시설에 일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데 시설은 보통 하루에 그러니까 12시간씩 막교대로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 매일 12시간씩 출근하는 식으로 매일 출근해서 12시간씩 일하는 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24시간씩 퐁당이라고 그래요. 퐁은 가는 거고 당은 네. 쉬는 거고 24시간 일하고 하루 24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해서 한 달에 24일 혹은 23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임금이 기껏해야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처음에 시작은 이제 110만 원씩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일일이 따져 보면 최저임금 이하로 나와요. 그렇죠. 최저임금 이하죠. 최저임금이 한 주 20시간씩 계산해서 108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24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까지 하게 되는데 이 야간 근무로 인한 야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 측, 요양원 측에서는 야간에 니네 자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휴게 시간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요양원에서의 노동 관련 싸움의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야간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혹은 휴게 시간으로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거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그 돌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인들 돌보는 일이 추석날도 없고 일요일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휴일들에도 이제 혹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굉장히 이제 열악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돌봄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노동이지만 이것이 정말 심각한 감정 노동인 거예요. 상대가 노인인데 어떤 경우는 치매 노인이거나 어떤 경우는 정신적으로 그렇거나 몸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보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한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혹은 이 돌봄을 단지 정말 노인에 대한 돌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요양의 경우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의 집안 살림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실은 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산후도우미가 오면 산후도우미한테 저기 청소는 왜 안 해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요? 취급인 거죠. 아니 이게 탈취부 취급은 아니었지만 이게 요청을 당연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랬더니 오랫동안 교육 받고 훈련 받으신 분은 나는 어떤 일만 딱 합니다라고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돌봄 노동자들은 넘쳐나고 지금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 120만 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도 무슨 학원 간 거나 이런 거 보면 사회복지사 몇 개월 단기 속성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돈을 벌게 많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할 때 내가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가정 돌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죠. 처음에는 그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받아요. 가정 돌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갖고 시간도 많이 배정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이제 그 불법 부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에 1시간으로 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 현장에 또 차이도 있는 거군요. 그럼 이런 말씀하신 그런 부당한 것들, 특히나 그 감정노동 현장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분명히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노조가 결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봐도.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 공공노조 돌봄지부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노조를 만드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현장의 그런 부당한 현실을 좀 개선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현재도 싸우고 계신 곳이 있더라고요. 현재 경기도 고양시 수요양원이라는 곳에서 공공노조 돌봄지부에 가입하신 조합원들이 있으시고 현재 활동 중이신데 한번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지금 많은 싸움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공공노조 돌봄지부 정원자 분회장님. 네네. 거기 계시죠? 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갔다 왔어요. 수요양원이. 지금 며칠째 파업 중이죠?
지금 21일 차입니다. 아, 21일 차요? 네네, 3주째죠. 3주가 지났죠. 딱 3주네. 네. 제가 고양시 살았거든요. 갔더니, 네. 너무너무 싸움을 활기차게 하고 계신 거예요. 투쟁하고 계신데, 앞동 아줌마도 만났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저희 또래는 마트가 있고, 맞아. 예, 앞에 언니들은 그쵸. 요양원 가 계시다고. 예, 그래서 저 애기 업고 다니던 거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는데, 부회장님이 너무 건강하시고 밝으셔가지고 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예. 그러게. 근데 부회장님, 거기는 그 수 요양원은 어떻게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나요? 네, 노조가 결성되었다는 게요. 네. 처음에 저희가 노조를 만들려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만 제가 수요양원에서 일하기 전에 일하던 일터에서 노조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양원에서 다시 이제 입사를 해서 일하면서 네, 뭐 노조에 대해서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알릴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잠자코 있었던 터인데 이제 이 올해 정부에서 올해 초에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 2월치를 올려주지 않고 그냥 그냥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겠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하는 우리는 이거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목소리가 되면서 최저임금은 달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이 좀 오가기 시작을 했죠, 우리끼리. 그러다가 이러면 우리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사측하고 싸우기는 절대 힘이 들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여러분도 노조에 가입을 하면 노조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번 싸워볼 수 있고 권리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부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둘 귀를 기울여줘서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제 3월 달서부터는 이제 다 올려주면서 안 올려주면 안 되니까 올려주면서 식대 공제라는 게 식대가 공제되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식대 공제라는 명목으로 8만 1,000원씩을 싼 데서 까는 거네. 네네.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좀 못 미치는 그거를 올려주면서 그거를 8만 1,000원을 다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뭐 5,000원인가 또 세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조합원 숫자가 늘은 거죠. 늘어서 이제 조합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교섭본을 여기서 보내고 교섭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노사 협상의 핵심적인 거는 최저임금 보장하고 식대 공제 하지 말고 휴게 시간 보장해라. 최저임금 휴게 시간. 네, 휴게 시간을 보장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는 작성을 했지만 그거를 깨알 같은 걸 읽어보지도 않았고 읽어본다고 할지언정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계약상에는 쉬지도 않은 휴게 시간을 8시간씩 잡아놓고 8시간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임금 문제에서 야간 수당이라든가 연장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계약서에는 이제 기재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맞아요. 휴게 시간이라고 쓸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의 어르신들이 밤에 안 좀 쉬고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또 기저귀 케어해야 되죠. 소리만 나도 넘어질까봐 우리가 달려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대기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로 쳐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 갖고 지금 파업을 그래서 잘 협상이 안 돼갖고 시작해서 지금 3주가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파업이 아니고. 이제 시설장님이 들어오셔서 경찰이 왔다 간 날 폐업을 하겠다는 거를 갑자기 붙이는 거예요. 폐업?
네. 그래서 아니 폐업을 네. 폐업이라는 공문이 네. 그렇게 하면서 쉽게 그냥 금방 사이에 갖다 붙여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거기에 네. 시설에 지금 이용하고 계신 이용객들도 다 있고 네. 분명히 다 있는 상태에서 있어요. 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조합 만들고 네. 일하면서 밥 먹고 그렇죠. 휴식 시간 법적으로 제공하라는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직장을 폐업을 해버려요. 폐업이라고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너무 황당하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는 한국에 사업주를 다른 사람들 저기 자기네들은 노조 때문에 폐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외국에서 사람 들어오는 건 누가 실제 들어오는 건 싫다. 그래서 노조 때문에 파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폐업을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5일 날로 정식으로 자기네들이 폐업이다 해서 7월 5일 날 폐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공문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규 채용을 한다. 맞아, 신규 채용. 네. 그런데 이제 소문은 우리 조합원이 23명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23명을 전부 회복시키기 위한 신규 채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자기들은 이제 우리는 위장 폐업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그렇죠, 하고 위장 자기들은 폐업이죠. 매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알아본 결과 2주 만에 명의가 넘어갔더라고요. 그 시설장이라고 네. 오신 분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위장 폐업을 계속 주장했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싸우고 계시고 그렇죠. 가보니까 그 현관 로비 네, 네. 있는 데서 계속 농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승계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오늘 지금 협상을 지금 교섭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지요? 네네. 지금 어제 그저께 지청장님이 노동청 지청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목소리를 좀 높였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당한 해고를 당했고 이렇게 지금 17명, 18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방법이 없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설장이라고 해야 되나? 신사업주와 얘기가 이제 한 발씩 양보한 가운데 지금 얘기는 좀 돼가고 있는데 아직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합의해보자라는 내용인데 시기면은 그것이 또 안 될 때에는 우리는 계속 농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그 싸움 끝까지 강고하게 유지하셔서 승리로다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업장에서 따로 노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러면 저분이 저분만 이제 조합원이었고 원래 딴 데서 조합가입을 하셨댔어요. 그렇죠. 근데 저분이 이제 수요양원으로 이직을 하신 거고 거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저게 대부분의 요양원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도 내가 노동자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라고 한다면 요양원들은 이게 무슨 노동 현장이냐, 뭐 자기가 사장이냐 이런 인식이 없다는 거지. 그냥 여기는 그냥 그 전에 그 노인들 모셔다가 잘 하던 데고 이후 이제 자기네가 하는 이 노인복지는 이건 노동 현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이런 거. 무슨 시혜를 베풀거나 아니면 봉사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현장을 잘 모르니까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제 제조업이나 뭐 이런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이런 어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요양사업 같은 곳이 그 사업주의 자격이나 아니면 사업주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그 정리할 때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의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강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나 봐요. 있죠. 안 지키는 거고. 일단 시설장의 요건들도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 몇 년 이상 있어야 되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있는 거고 저거의 경우는 지금 이제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노동 그 사업체를 지금 인계를 하는 거잖아요. 사업체를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뭐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폐업 광고를 붙이면서 폐업이 됐다고 하고 그거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며칠 사이 놓고 그러면 7월 5일부터 폐업이다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이 돌봄 현장 또 이
뭐 작게는 요양보호사이지만 더 큰 영역에 있는 돌봄노동 현장이 어떻게 이제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영역이 국가의 복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뭐 아동복지, 뭐 그 학생들 복지, 여성복지 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사실은 국가가 공적인 돈을 모아서 지금 노인장기요양기금, 뭐 의료보험기금, 뭐 그다음에 국민세금 이런 걸 통해서 걷어서 이 복지를 이제 그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발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포함한 돌봄 노동자들 역시 상당히 공무원에 해당하는 준 공무원급의 어떤 그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만큼의 또 임금이나 노동 조건들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또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신분도 안정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로 현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신분을 안정시키는 문제, 그리고 공공 영역의 노동자로 인정을 하는 거. 그리고 국가가 지금 완전히 장사판으로 넘겨버린 이 노인장기요양 그 집행 시스템을 공적 영역으로 최대한 끌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사건이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네, 어제 국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면 맞아요. 어떤 재앙이 저희에게 발생되는지 충분히 보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돌봄 노동도 국가의 책임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 돌봄 노동 또 노동자들과 만나는 저희 여성위원회가 돼야겠죠?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